영화인데 한국 여성 영화 감독 최초의 그런 데뷔작이자 마지막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 영화를 미망에 사용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변할 게 뭐가 있나? 그냥 네, 제가 미망인을 선택하게 됐던 이유는요. 제가 이 영자원에서 티켓박스에서 오랫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영화관에서 그 미망인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아르바이트생이 이 옆에서 마이크를 들고 영화의 연역과 영화의 스토리를 관객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때 영화를 처음 보게 됐고, 그 영화가 제 어떤 뇌리 속에 인상 깊게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망이라는 영화를 기획하고 찍게 됐을 때 두 번째 영화 파트에서 나오게 될 영화로 서울의 공간을 다루는 영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때 딱 때마침 미망인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해서 영화를 선택했던 게 저의 이유였어요. 그래서 아마 그 동시대의 서울의 모습뿐만 아니라 한국 고전에서 그런 그리는 서울의 모습들을 아마 스크린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이번 각각의 영화사에 포함된 한국 고전이 미망인과 그리고 강대신 감독님 마부 그리고 서울의 율 이렇게 총 3편의 고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3편의 영화들은 이제 전쟁 후 50년대 중반에서 60년대 초반까지 만들어지고 공개된 영화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사료로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제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은 미학적으로도 정말 뛰어난 영화들이죠. 그 마부 같은 경우에 61년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공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공동 수상한 영화가 고달의 여자는 여자다입니다. 그래서 세계 영화사에서 최초로 한국 영화를 좀 그 세계 무대에 띄운 영화가 그 강대진 감독님의 마부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이 영화들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전쟁 이후에 그런 도시의 모습들, 이제 도시를 재건하려는 그런 상황 안에서 사람들을 비춘다는 그런 특징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는데, 감독님께서는 이런 고전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확실히 생각을 해보면 미망에서도 말하는데요. 그때 그 거리와 지금의 이 거리가 과연 그렇게 크게 다를까라고 생각해보면 전쟁 이후에 재건을 하기 위해서 건축을 다시 올리는 시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계속 빠르게 바뀌고 있었던 건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종로의 거리도 계속 건물이 부서지고 세워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영화가 그 시대와 지금을 잇는 게 아닐까라는 시각적인 이미지로서 있는다라고 생각을 우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영화가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물론 저에게 말인데, 그거는 아마도 되게 한국적이면서도 한국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 여성을 다루는 그 시절의 감독님들의 시선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진취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이후에 여쭤볼 질문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전쟁 이후 특히 그 영상자료원에서 발간한 자료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요. 그 60년 4.19 혁명 이전까지 한국 영화들을 보면 좀 심파극이나 아니면 코미디 이쪽이 좀 편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획에 포함된 그런 영화들은 그런 좀 전형적인 전후의 그런 영화들과 조금 다른 외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영화에서 나타나는 어떤 여성의 주체적인 그런 모습들도 이제 큰 특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망인 같은 경우는 남편을 잃었지만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그런 여성이 나오기도 하고, 또 감독님께서도 아까 저희가 짧게 얘기 나눴을 때 마부를 굉장히 재밌게 보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마부에서도 좀 무너진 가정의 자리를 그런 수원댁이라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대신 그 채워주면서 가족의 그런 분열을 봉합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여성의 진취적인 모습을 한국의 고전이 이미 좀 주목을 했다라는 점에서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점이 미망에서도 저는 되게 의미 있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총 3개의 그런 쪼개진 이야기 속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그 여자 배우
이명아 배우인데요. 그래서 이런 여성을 다루는 시선이 상당히 섬세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여성을 그렇게 좀 더 두드러지게 연출을 하시게 된 그런 의도나 그런 뭐 의의 같은 게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선은 그 여성 캐릭터가 세 편의 전반에 나오게 됐던 거는 의도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런데 두 번째 영화 파트를 기획하면서 미망인이 영화에 삽입하게 되면서부터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현 시대로 튀어나와서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극중에 그 이명아 배우가 여자 모더레이터로서 얘기를 할 때 영화의 끝을 상상해 보시라고 얘기해 보잖아요. 그런 방법도 재미있는 관람법이 될 거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극장문을 열고 나서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은 대사를 하는데 그 말을 한 사람인 본인이 미망인의 영화가 남녀가 거리를 걷는 영화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여자가 어떤 하나의 남자와 같이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부터 산막 구조를 떠올렸을 때 중간 허리에 여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막인 산막에서는 여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관통하는 인물은 여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구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상당히 섬세하게 설계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볼 때마다 하긴 하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대답을 들으면서도 그런 면모들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직접 시나리오를 쓰시기도 하는 각본가이시면서 연출자인 감독님으로서 그런 예전 영화들과 함께 조응한다는 것 혹은 영감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영향을 감독님께 그 예전 영화들이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영화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대학 시절에 영화를 공부했을 때는 고전 영화를 보는 게 너무 지루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고전부터 영화는 발전해 와서 지금의 형태로 완성이 된 것일 텐데 그러면 지금 영화를 보면 충분히 고전 영화를 보지 않아도 고전을 본 것처럼 내가 생각하게 되고 공부할 수 있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영화를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현대 영화들은 많은 변화를 거쳐서 장르도 다양해졌잖아요. 점점 원형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영화가 저한테 더 재밌기도 하지만 영화를 공부하기 때문에 그 고전이 주는 그 재미의 원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야기의 원형으로 점점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고전 문학까지도 닿게 되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많은 시나리오 작가나 영화 감독님들이 영화를 삼막 구조로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국엔 고전으로 많이 찾게 되는 그러니까 고전이 현대 영화보다 훌륭하다라기보다는 원형이라는 의미에서 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지루해도 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렇다면 감독님께서 좀 고전 중에 이 고전만큼은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볼 수 있다라고 좀 관객분들에게 말씀해 드릴 수 있는 영화가 있을까요? 잠시만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을 하면서 참고하는 레퍼런스로 삼고 있는 영화가 떠올라서요. 그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님의 그 아메리카의 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영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영어 제목은 Day for Night인데 이게 영화 현장에서 일하는 배우와 감독 그다음에 스태프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일하고 있는 작품의 주제가 영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서 아무래도 그 영화를 지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세련되고 재미있어요. 이제 제가 사전에 감독님께 이제 메일로 어떤 영화들에서 그런 영감을 받으시냐라고 이제 여쭤봤었을 때 몇 가지 영화 감독님들의 작품을 알려주셨죠. 네, 에드워드 양의 하나 그리고 둘이라든지 그리고 또
토론토 영화제에서 언급했었던 것처럼 비포 시리즈를 만드신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님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살짝 의외라고 생각한 감독님의 작품이 있었는데 이제 퀸틴 타란티노의 네, 거친 녀석들을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결이 다른데 싶으면서도 그 이야기가 만나는 형상을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긴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 네. 처음 미망을 떠올렸을 때 이게 영화가 분절이 돼 있잖아요. 분명 다 보고 나면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간혹 어떤 분들은 첫 번째 파트의 여자와 두 번째 파트의 여자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약간 의도하긴 했어요. 그 경계가 모호해서 다르게 바라봐도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타란티노 영화가 저한테 하나의 레퍼런스라기보다는 이런 영화도 만들어질 수 있구나, 미망이 만들어져도 되겠구나 라고 했던 하나의 근거로서 작용한 이유는 그게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보신 분들에게 스포를 하지 않는다면 시점이 달라져요, 영화가. 그래서 꼭 주인공이라는 한 사람의 인물이 영화를 끌어가는 그게 아니다라는 점에서 제가 미망 안에서도 왠지 남자가 주인공일 것 같았는데 여자가 나오고 다시 시점이 바뀐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어서 타란티노의 모든 작품이 저의 레퍼런스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미망의 영화의 배경이 된 서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각각의 영화사 이번 기획전에 등장하는 새 고전들도 서울을 되게 매력적인 도시로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전후의 그런 황폐함보다는 새롭게 의미랑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활기찬 도시의 느낌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미망 안에서 이제 서울은 뭘까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이 단순한 어떤 그런 서사가 작용하는 시공간이라기보다 하나의 주요한 캐릭터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건물이 허물어지고 또 그 자리에 다시 또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고 또 낮과 밤 또 비가 내렸다가 그치고 이런 모습들이 서울을 되게 유기적인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보이게 한다라는 느낌도 들었고 이 도시가 어떤 들숨과 날숨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세 번째 이야기를 보면 처음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인물들을 되게 가까이에서 찍기 때문에 그런 을지로나 그런 골목의 면면들만 보이지만 이제 세 번째 이야기에서 절에 갔다가 서울로 돌아오는 장면에서는 그런 서울의 어떤 도로들이 교차된 모습을 이제 익스트림 롱숏으로 하나의 장면으로 보여줄 때 뭔가 서울의 이런 모세 혈관을 보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 서울이라는 도시는 어떤 곳인지 한번 그 도시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대한 영화를 찍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서울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지리산이 저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서울에 와서 영화를 공부하기 시작할 때 서울의 모습이 저한테 주는 생경함과 또 한편으로 되게 충격적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서울의 이미지가 독특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시골에서는 산과 뭐 기와집이나 이런 슬레이트 지붕의 집들이 많은데 서울은 굉장히 높은 빌딩이 있으면서 바로 그 뒷골목에 되게 노후된 노점들이 함께 놓여 있고 그런 공간들은 되게 시골과 맥이 닿아 있고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중년의 가게 주인분들이신데 그곳에 되게 붙박혀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또 동시에 그분들이 마치 조선시대 때 혹은 그 이전 시대 때부터 계속 비슷한 형태의 모습으로 이어져 온 게 아닐까. 영화 속에서 말하는 피막골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크게 보고 얘기하자면 서울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빠르게 변화한 도시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굉장히 혼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대문 안이라고 한다면 그 안의 공간이 가장 서울의 원형의 모습을 오래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로 이 영화를 종로에서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인물이 갖고 있는 감정들이 계속 나선 형처럼 같은 공간을 돌게 되는데
제가 이 서울을 바라봤을 때 느끼는 감상이 어딘가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뱅글뱅글 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인물들이 걷는 거리의 배경이 되는 곳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들의 감정이 기억이 허물어지고 다시 누군가 새롭게 만나서 이어지더라도 그 모습을 은유할 수 있는, 임의적으로 은유할 수 있는 공간이 그 종로의 빌딩들이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족발보쌈 거리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미망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먼저 관객분들을 만나 뵀는데요. 이제 그때 토론토 영화제에서 그 미망을 보고 해준 얘기 중에 비포 시리즈에 대한 한국의 답장이라는 평가를 이제 얻으셨습니다. 되게 그 팬덤이 되게 두터운 영화의 그런 한국적인 답장이라는 되게 아름다운 이제 그런 평가를 얻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소감을 여쭤보는 동시에 이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떠올렸던 되게 아름다운 또 다른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는 보셨다시피 두 사람 투샷이 되게 중요한 영화잖아요. 이제 두 사람의 대화가 이끌어가는 그런 영화인데, 인물들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걸어가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하는 도중에 두 사람의 관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관계가 조금씩 미세하게 변화한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두 사람 사이에, 이런 정감을 준다는 점에서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의 우연과 상상을 저는 떠올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에 대한 감독님의 어떤 기분이 되게 좋으시겠고요. 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토론토 영화제에서 영화를 공개하고 그 평단에 기사 제목이 떴을 때 저는 좀 적잖이 곤란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님의 작품을 좋아하는 건 분명한데, 이 그 거대한 감독님의 그 팬들, 그 영화 팬들이 분노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마케팅이 그 실제로 있었던 평가니까 그거를 갖다가 마케팅을 하면 아무래도 요즘 말로 어그로라고 하나요? 좀 억지 주목을 받게 되는 걸 의도한 것도 분명히 있었고요. 왜냐하면 저는 신인이기도 하고, 영화를 처음 공개할 때 이게 분명히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팬들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비포랑은 완전히 다른데? 라고 생각하실 게 뻔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많이 곤란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의 감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연과 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영화 시나리오를 썼을 때 리뷰를 받았는데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의 우연과 상상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영화를 제작할 때까지 그 영화를 보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혹여나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약간 쭈구리가 돼서 영화를 찍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 감독님의 영화를 보지 않고 제 영화를 다 만들고 편집까지 다 끝내고 공개하고 나서 이제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영화를 봤을 때 이건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영화가 너무 재밌었지만 미망은 세 가지 분절된 이야기가 연결이 된다라는 점에서 우연과 상상과는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지 않길 정말 잘했구나 하면서 영화를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이제 우연과 상상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분명히 미망만이 가진 그런 한국 영화의 새로움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특징으로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저는 이 영화가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도 있지만 숏과 숏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영화라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요. 예컨대 첫 번째 이야기에서 이제 여자가 남자에게 너 화가 되게? 라고 물어봤을 때 남자는 대답을 하지 않지만 여기에 대한 응답이 세 번째 이야기에서 이제 하나의 대답으로 나타나게 되죠. 어떤 특정한 시간을 지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대답을 얻는다는 게 이 영화가 되게 시적이고 시간을 다루는 감각이 되게 뛰어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 얘기에서 이제 여자가 영화를 받고 실장님이 종로에서 마치고 술 마시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술 마시는 장면을 두 번째 이야기, 또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그 말에 조응하는 하나의 장면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첫 번째 첫 번째 이야기에서 여자가 영화관을 찾는 모습만 나오지만 그 여자가 도착한 것은 두 번째 이야기에서 여자는 실제로 영화관에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영화가 숏과 숏을 대화의 방식으로 구성한다는 점에서 되게 특이하고 또 신작이면서 관객들을 정말 끝까지 계속 자리에 묶어둔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대사를 설계하시는 그 원칙이라든지 또 이런 방식을 구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우선은 이 영화를 기획하고 떠올렸을 때 이 영화가 분명한 사건이 있는 영화가 아니다라는 거는 명백한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사건이 있는 영화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게 저의 목표였기 때문에 너무 지루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취향에 맞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속속들이 찾아보는 재미를 곳에 분포시켜야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작게 보시면 사운드부터 해서 진짜 말씀하신 대사의 쇼트들, 그 다음에 영화의 구성, 그 다음에 영화 속에서 뭐 보이는 색깔, 이런 것들을 자잘하게 분산시켜 놓고 펼쳐 놓으면 그것들이 어떤 정서를 파생시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봤고요. 그렇게 하면서 영화를 좀 만들어 봤어요. 계속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들이 잘 관객분들에게 다가가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가졌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은 호불호가 분명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사건이 흘러가는 줄거리가 명확한 이야기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테니까요. 근데 또 조용한 노래를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그분들이 이 영화를 즐기시기에 그래도 타겟층이 명확하다고 할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화를 되게 세세하게 만들어 봐야겠다 하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타겟에 속하시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것을 다 설계를 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건 사실 제가 후반부에 여쭤보려고 한 질문이긴 한데, 이제 숏과 숏이 대화하는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빗방울이, 저는 세 번째 이야기에서 이것도 대화의 한 방식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절에서 남자와 여자가 다시 만나고 또 친구까지 세 명이 만났을 때 이제 여자가 지금 비를 한 방울 맞았다고 하늘을 쳐다봤을 때 남자가 오늘 날씨 맑다고 비 안 오는 날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자가 떠나고 나서 남자가 어둑해진 골목길을 걷는데 갑자기 빗방울을 하나 맞은 것처럼 이제 위를 쳐다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비평가로서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거를 또 끝까지 후반부에도 넣어놓으셨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떠올렸는데, 빗방울을 맞았다라는 같은 사건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빗방울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또 안타까움과 그런 애잔함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 빗방울도 미리 계획을 하신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맨 처음에 영화를 썼을 때는, 첫 번째 파트를 썼을 때는 날씨가 굉장히 맑은 이야기를 썼어요. 그래서 해가 부서지는 노을역의 엔딩이 되는 걸 썼는데, 첫 촬영을 잡았는데 스케줄을 그날 태풍이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뤘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근데 일주일 뒤에 또 태풍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독립영화 특성상 시간을 미루고 약속을 다시 잡는 건 다 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럼 비가 내리는 걸로 영화를 찍어야겠다라고 계획을 변경했고, 첫 번째 파트를 비가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는 버전으로 세 가지를 준비해서 어느 구간에서 비가 내려야 되고 안 내리는지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우산을 들고 다니게 하면서 비가 내리면 우산을 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구상했고,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비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두 번째 파트에도 비가 내리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비가 계속 내리면 또 우중충하니까 세 번째는 안 내리는데 결국엔 영화가 순환적인 느낌을 주잖아요. 엔딩과 오프닝이. 그래서 비라는 게 내리게 되면 한두 방울 떨어지다가 우주직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화 시간적으로는 엔딩이지만
그게 마치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한두 방울 떨어지고 남자가 버스에서 내리면 우산을 들고 내려서 비가 내리게 되는 구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저 혼자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를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할 때 약간의 곤란함을 겪는 이유는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아무개로 나오지만 또 모두 얘기가 될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재미있는 상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영화에서 이 인물들이 인물 이름이 호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다가가서 직접 말을 걸고 또 보폭을 맞춰서 걷고 한 화면 안에 들어온다는 게 오히려 좀 더 이 영화의 그런 따뜻함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름을 따로 부여를 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게 사건이 없다라는 것과 같은 얘기인데요. 이름이 부여가 되면 뭔가 특별한 누군가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의도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상상했던 건 관객분들이 영화에 완전히 푹 빠져서 본다기보다는 살짝 한 걸음 떨어져서 멀리서 지금 객석에서 보시면서 아 나는 어땠지? 이렇게 아 저런 친구 있었는데 뭐 꼭 이성 친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멀어지고 가까워지잖아요. 삶에서 다 있는 일이고 누군가는 죽기도 하니까 그렇게 각자의 기억을 떠올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여하는 순간 좀 오히려 거리감이 애매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문을 열고 나가셨을 때 내 삶도 영화가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하기를 좀 바랬던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름을 다 모르잖아요, 지금. 앞으로도 알 수 없을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의 주인공들도 이름이 없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미망 영화의 특징으로 사건이 없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기획전에 묶인 새 고전과 함께 저는 이 영화가 또 한편으로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사건을 겪은 후에 이제 인물들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라는 것이 그 한국 고전 세 편에도 등장을 하고요. 미망도 조금 비슷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대신에 죽음이 만든 빈자리를 서사나 인물이 그 자리를 채우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가고 또 이를 통해서 삶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영화가 증명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한 예로 미망의 그 여자 주인공은 이제 어머니의 죽음을 겪었다라고 첫 번째 얘기에서 남자한테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서울국장이 없어지는 장면, 이런 상징적인 죽음의 자리에 함께 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오래된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서 또다시 만나게 되는 계기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영화는 만남과 헤어짐이 아니라 헤어짐과 만남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자체가 어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었을 애정 관계가 끝난 이후의 얘기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정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것 때문에 영화를 찍었던 거라 그것 말씀해주신 것들이 제가 이렇게 설정한 이후에 모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대답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설명해 주신 게 정말 제가 영화를 만든 이유여가지고 더 붙일 말이 사실 좀 없는 것 같아요. 헤어짐과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말의 반복일 수 있지만 제 입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건을 다루는 영화가 많으니까 사건 다음의 감정이 어떨지를 좀 바라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과정을 보는 것보다 죽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자리나 그 빈자리를 느끼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빈자리 자체가 어떨지를 담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먹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주먹을 그리는 게 있지만 주먹을 빼고 나머지 모든 세상을 그리는 것도 주먹을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류의 영화를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미망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그런 사건이 없는 이 영화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 영화만이 가진 되게 독특한 리듬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영화가 어떻게 보면 차이와 반복의 패턴을 가지면서 서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부와 2부는 좀 데칼코마니의 형식처럼 접었을 때 당연히 좀 다르지만 일정 부분 조응하는 그런 얘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인물들이 그런 나누는 대사를 잘 살펴보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와 반복이 패턴을 이끌어가고 이 영화에 정말 중요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생각을 이 영화 보는 내내 또 여러 차례 보는 동안 계속 했었는데요. 또 의미라는 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차이에 의해서 새롭게 생성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건 이제 영화를 공부하셨기에 아시겠지만 이제 들레즈의 그런 사유와도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사실 미망의 리얼리즘이 탄탄하게 쌓여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너무 질문을 독차지한 것 같아서 사실 질문이 훨씬 많은데요. 관객분들도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것 같아서 객석으로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감독님께 여쭤보고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실 텐데요. 네, 뒤쪽에 남자분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거리에서 찍은 영화다 보니까 카메라 멈춰서 찍은 것도 있고 앞모습을 따라간 것도 있고 뒷모습을 따라간 것도 있고 이게 되게 다양한 시점에서 또 보여주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1장에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리에서 이제 찍으셨잖아요. 그때 좀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고 그걸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가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준비를 진짜 많이 했어요. 영화를 보면은 조금 즉흥적으로 찍은 것처럼 보이거나 도둑 촬영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그렇게 촬영하면은 신고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협조를 우선 요청을 드렸고 서울시에서 거리 촬영이기 때문에 허가는 할 수 있지만 시민분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가게분들과 상인분들에게 허락을 일일이 구해라라고 조언을 해주셔서 제가 촬영 전에 꽤 오랜 시간 동안 거기 영화에 나오는 모든 가게에 다 찾아가서 허락을 구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이제 불편해 하시기도 하셨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출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짐을 옮기시는 분들이 영화 속에 카메라 앞에서 지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타이밍을 재진 않았지만 그분들이 일하시는 모습에서 출연하시는 걸 은근히 즐기기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분들에게 다 허락을 구할 수 없는 건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시간별로 유동인구를 좀 조사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찍을 때 이 시간에 영화를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고요. 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 스태프분들이 피켓을 만들어서 화면 바깥과 화면 안에서 그 건물 뒤, 나무 뒤 같은 데 숨어서 골목골목에 숨어서 갑자기 나오시는 분들이 촬영에 잡히게 되면 불편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골목을 돌아 나오시기 전에 앞쪽에 저희가 독립영화를 찍고 있는데 혹시 조금 기다려 주시거나 지나가셔야 된다면 출연일 수 있는데 포커스 아웃일 거라고 그래서 동의를 구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촬영 전에 카메라를 숨길 수가 없어서 너무 찌가 나잖아요. 마이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이제 외치고 촬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독립영화 촬영인데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흔쾌히 그냥 젊은이들 노력하는 것 같은데 찍으라고들 하셔서 많이 어려울 거라고 예상하시는 것과 달리 좀 수월하게 찍었었어요. 다만 이제 제작팀에서는 분명 여러 가지 고생을 하셨겠지만 낮에는 다들 자상하셨는데 밤에는 좀 술도 한 잔씩 하신 분들은 화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뭐 그런 에피소드라면 그런 게 있었습니다. 혹시 또 질문? 네, 이 앞쪽에 계신 여자.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감사합니다. 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대사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배우들이랑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가 궁금한데, 우선 그 많은 대사를 혹시 다 먼저 쓰시고, 그거에 맞게 그냥 연기를 이렇게 해달라고 해주셨는지,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애드립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허용이 가능했는지, 그 비중 같은 걸 좀.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애드리브가 있었고 전부 다 대사 그대로 배우분들이 연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생각보다 그 거리감이랑 시간을 다 계산해서 촬영을 했어요.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이 듀레이션의 이 대사와 어느 위치에 이렇게 멈춰서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돌발적인 상황이 되게 많이 벌어지잖아요, 거리에서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둬야 보시는 관객분들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라고 이제 저희 팀원들이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좀 촬영이 빨리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배우분들이 롱테이크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NG 한 번 안 내고 다 엄청 노력해서 해주셨었어요. 그리고 저는 디렉팅을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배우분들이. 그래서 사전에 배우분들이랑 영화 촬영 전에 정말 얘기를 많이 나눠요. 그리고 리딩은 딱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촬영할 때 일일이 다 대사를 처음부터 전부 다 합니다. 그렇게 한 번 하고 촬영에 들어가요. 답변이 잘 됐을까요? 네. 네, 질문 한 가지 정도 더 받아보고 제가 다시 감독님께 여쭤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관객분들 계실까요? 우선 너무 서울의 그 종로라는 소재를 가지고 너무 예쁘게 만들어 주셔갖고 저 종로 구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아는 곳인데 여기 이렇게 예뻤나? 그리고 저 그림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 에피소드에서 그 대사가 그림을 배우는데 사실은 이제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여자친구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거리에서 만난 그 빨간 원피스의 자기 옛날 여자친구 같아 보는데 그녀에게 선생님이 고치지 못하게 펜으로 그리다. 그리고 또 끝까지 해야 된다. 또 그 대사가 저는 정말 와닿았거든요. 그게 감독이 각본을 썼으면 본인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림 그린 사람들한테 물어봤을까? 이건 진짜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그 대사가 그림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이 영화의 흐름은 어쩌면 그 젊은 청춘들 얘기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좀 얘기한 게 아닌가.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장소가 많이 나와서 참 행복하게 봤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꽤 많은 시대를 살았어요. 마을에 계곡물도 흐르는 곳에 살았어서 그림 그리는 게 좀 저의 개인적인 놀이였었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걸 원래 좋아하는 게 맞았고요. 그리고 미대를 가고 싶어 했었고요. 그리고 그 미대에 가지 않고 영화과에 가게 됐는데, 그래서 감독들은 스토리보드 콘티를 그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언젠가 영화 감독이 되면 제가 제 스토리보드를 제가 그리고 싶어서 그림 수업을 배웠습니다, 종로에서. 그래서 그 수업을 들을 때 이제 선생님이 해주셨던 그림 원칙이 있었고, 그 원칙이 영화 속에 나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수업을 들을 때 제가 느꼈던 게 정말 이게 그림 원칙만은 아닐 수 있겠구나 라고 혼자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사람 사는 것도 뭐 다시 살고 싶다고 해서 돌아가서 지우개로 지우고 할 수 있진 않잖아요, 실제로 저희들은. 그래서 이게 사는 거를 좀 은유할 수 있는 대사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영화를 다 완성할 때까지 그 원칙을 가지고 영화에 적용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길게 선을 쓰라고 말한 거는 롱테이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좀 영화를 찍을 때 예를 들어서 기술 사고가 나거나 뭐 바꾸고 싶거나 재촬영을 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돈이 없어서 못 찍은 것도 있지만 실수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원칙으로 영화를 좀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좀 자잘하게 모나 보이는 부분도 결국엔 다 만들고 나면은 그냥 봐줄만 할 수 있는 정도는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완성을 해야 제가 나아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4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4년 동안 이런 이야기가 제작 지원을 받거나 투자를 받는 게 어렵다라는 걸 느끼면서도 또 동시에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낸다라는 그 그림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그림 규칙은 지금도 저에게는 좀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고,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좀 변화를 해나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을 만들어줬고, 이제 두 번째 작품, 세 번째 작품을 만들 수가 있다면 또 그 안에서 저도 이제 그 원칙을 가지고 영화를 찍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길게 롱테이크를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아까 첫 번째 그 질문에서 이어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런 리듬감과 함께 되게 미세한 긴장감이 계속 존재를 한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이제 그런 미세한 긴장감들이 이 인물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에서 길에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 이 사람들의 오롯한 모습이 담긴 프레임을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은근 힘들어요. 갑자기 앞에 사람이 지나가거나 차가 뒤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또 차가 앞에 화면을 가리면서 이런 프레이밍을 되게 또 설계를 잘 섬세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관객의 입장에서 언제 이 두 사람을 오롯하게 한 장면에 담긴 장면을 볼 수 있을까가 이제 제가 영화를 보면서 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도 보면 이제 택시 안에 같이 타면서 남자와 여자가 마침내 길거리에 사람도 없고 길에도 차가 없는 조용한 공간에 둘이 함께 담겼구나, 무슨 얘기를 나눌까 하는 순간 한 명이 아웃포커싱 되거나 또 남자가 계속 자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오롯이 나누지 못하죠. 네. 이제 그러다가 밤에 광화문에 도착해서 두 사람이 그 세종문화회관 근처를 걸을 때 마침내 두 사람의 뒷모습을 카메라가 조용히 트래킹하면서 둘의 대화를 오롯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관객에게도 주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둘은 무슨 얘기를 나눌까 하는 긴장감을 계속 가지면서 영화를 봤었는데, 이제 남자가 그 노래를 불러주는 그 순간에 또 전화가 오면서 여자가 프레임 밖으로 다시 이제 빠져나가죠. 그래서 두 사람의 프레임이 또 이렇게 금세 사라지는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치만 여자는 밖에서 남자와 한 장소에 있지는 않지만 남자가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계속 밖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둘은 또다시 헤어지게 되는데, 이런 섬세한 프레이밍 방식이 이 미망의 어떤 특별한 서정성을 저는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독님께 이런 프레임 점점 고조되었다가 마침내 끝내 만나지 못하는 이런 프레이밍도 설계를 다 섬세하게 하셨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평론가님 질문과 함께 앞에서 제일 처음 질문해 주셨던 분의 질문과도 맥이 닿아 있을 것 같은데요.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카메라의 위치가 저한테 좀 중요했었어요. 그게 인물이 벗어나고 한 공간에 한 프레임에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우선 노래를 부를 때 한 공간에서 빠져나가서 둘이 한 쇼트가 서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투샷으로 찍을 때랑 원샷으로 찍을 때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원샷으로 찍었을 때는 제가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걸 관객분들은 아시지만 한 화면에 담아있지 않기 때문에 둘은 분리되는 거잖아요. 벽을 하나로 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래는 연결되고 사실 사운드적으로 멀리 있어서 작게 들려야 되는데 사운드를 키워서 그 소리를 이 여자가 정말 듣는 것처럼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빗방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둘 사이에
분절돼 있지만 타이밍이 다르지만 연결되게끔 해야겠다. 그래야 그 은은하게 사람들이 그리움을 느끼거나 애잔함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글과는 다른 영화만의 영화 언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트가 움직이는,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도 그림 원칙과도 좀 맥이 같은데요. 영화에서 남자가 공간을 배울 거야, 그리고 다음에 인물을 배워보려고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말에 맞게 영화가 편집이 되어 있어요. 저 혼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카메라가 앞모습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순간은 그 두 번째 파트에서 남자가 이건 영화일 뿐이잖아요 라고 말할 때 그 카페 앞에서 데칼코마니처럼 지나가는 커피빈 앞에서 다시 카메라의 위치가 똑같이 평면적이다가 앞뒤로 움직이게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멀리 넓게 바라보다라는 제목과 마찬가지로 멀리서 카메라가 바라보죠. 이렇게 좀 설계를 해봤었고요. 그리고 인물을 배워보려고 라고 말했던 그 남자의 대사처럼 보셨던 게 멀리서 바라보고 수많은 아무개들과 함께 그 사이에 있는 주인공들이었는데 점점 그 인물들에게 다가가잖아요, 영화가. 그래서 모두의 이야기 중에서 카메라가 누굴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는 수만 가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름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다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영화를 즐겨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제 저는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여쭤볼 질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관객분께서도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으신 게 있으실 것 같아서 혹시 뭐 말씀 나누고 싶으신 거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이제 그 소우 거기에서 이제 헤어지고 난 뒤에 그 남자가 이제 길을 이제 가고 버스를 타는데 사실 그 장면이 전환되고 나서는 보신 것보다 더 안쪽에서 버스가 출발하고 다시 그 광화문 쪽으로 넘어가는 그걸로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역시 좀 의도를 하시고 그렇게 설정을 해주신 건지, 그 사이에 그 시간적인 공백, 그 남자가 잠깐 잠들어 있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건 역시 어떤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건지 또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영화가 끝났을 때 남자가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고 버스는 그대로 또 출발을 하잖아요. 빈 공간을 그대로 둔 채로. 그건 역시 좀 어떤 그런 감독님의 그런 생각이 담겨져 있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우선은 영화는 이제 관객분들이 보셨을 때 이게 여백이 많은 영화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좀 이야기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영화가 가지는 순기능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정답인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저는 정답이 아니고 관객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 영화가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남자 마지막 파트가 이제 현재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아까 비가 처음 내리는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남자가 그렇게 여자랑 헤어지고 잠들고 과연 잠들었을까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를 남자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영화가 구성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버스에서 자기가 내리면서 이야기가 시작한다라고 저 혼자서는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내리고 나서 버스가 계속 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좌석이 버스 뒷좌석처럼 느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버스에서 내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극장문을 열고 나섰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좀 하루하루가 그 다음에 일상이 특별하지 않더라도 좀 영화처럼 느껴지길 바란다라는 마음에 버스의 뒷장면이 길게 이어지게 만들었고, 그렇게 조용하게 했던 중간의 영화적인 장치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실 때 서울장이 마지막 상영하고 나서 객석을 쭉 보게 되잖아요. 그 위치가 이렇게 전복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저 객석을 보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스크린 안에 있는 객석을 보고 다시 반대로 뒤집었을 때 여러분들이 객석에 앉아있는 거를 잊고 계신다면 버스 장면처럼 보이겠구나, 그러니까 버스의 뒷좌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느끼시겠구나 라고 좀 위치를 그렇게 해봤어요. 혼자서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또 영화를 만들어봤습니다. 네, 저의 질문과 일정 부분 겹치는 답변을 먼저 해주셨는데 그래도 굴하지 않고 조금 더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영화적인 가정을 하나 덧붙이고 싶어지더라고요. 이제 여자와 헤어지고 사실 세 번째 이야기에서 남자는 계속 잠을 자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그게 어떤 뭔가 계속 잠들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계속해서 잠을 자는데 이제 친구들과 기약 없는 이별을 하고 그 택시 안에 있는 여자 배우의 얼굴이 비춘 뒤에 장면 전환이 이제 갑자기 되면서 버스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자고 있는 것 같은 남자가 나오고, 남자가 이제 눈을 떴을 때 이 모든 것이 남자의 꿈인가? 꿈으로 상상을 해서 꿈으로 가정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영화적인 상상을 저는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꿈이어도 좋고 꿈이 아니어도 좋다. 어떤 경로를 선택하든지 이 얘기가 다다르는 지점은 비슷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이것을 꿈으로 보는 그런 시선들은 없었는지 아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나다 보면 다양한 해석을 듣는데, 저는 그 첫 번째 파트에 여자가 귀신이다라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 팀장님이 귀신이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근거는, 이유는 그거였어요. 논리는 마지막에 지하철에서 내려가고 나서 인사를 나누잖아요. 인사 나누고 나서 여자를 보여주고 다시 보여줬더니 빈공간이다. 그러니까 원래 없던 유령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갑자기 영화가 서스펜스가 더해지고 있는데 네. 정말 다양한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영화는 나선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첫 장면에서 남자와 그리고 행인들이 화면에 프레임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쏟아지듯이 침입하듯이 와르르 이렇게 몇 명이 한꺼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남자가 전화를 처음 받았을 때 한 말이 나 잘못 내렸어 입니다. 그래서 잘못 내림으로 인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남자가 어쨌든 잠이든 꿈이든 생각이든 그 상태에서 깨서 다급하게 버스 기사님께 내려달라고 하면서 화면의 오른쪽으로 사라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처음과 끝을 하나로 묶으면서 이 영화를 하나의 큰 원형으로 만드는 그런 영화적 장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 같은,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상상하게 한다라는 점에서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결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고요. 하지만 이 영화의 결말이 이게 아니죠. 이제 마지막 장면이 제가 항상 이 영화를 보면서 무너지는 부분인데, 우리는 분명히 이 관찰자로서 또 객석에서 이 인물들의 변화, 이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집중하면서 제 3자의 입장에서 분명히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가 프레임 밖으로 사라지고 자신의 얘기를 원형으로 무한히 생성하는 동시에 저희가 그 버스 안에 홀로 남겨지면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갑작스러운 전환점을 맞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겪었던 장면들을 회상하면서 나는 어디서 내려야 될 것인가, 이 버스에 언제까지 앉아 있어야 될 것인가, 내가 내려서 만나는 사람, 만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엔딩을 기획하시게 된 이유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덧붙여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잠시만요. 잠깐만 생각을 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엔딩에서 영화의 엔딩이 명확하게 끝나도 너무 즐거운 통쾌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영화를 찍는 이유와도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엔딩을 짓는 이유는, 한편으로 영화를 만드는 일이 제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게 누군가와 저의 생각을 좀 공유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일이
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합니까?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영화 자체가 저에게는. 그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나만 이런 걸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대답을 제가 결론 짓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보따리를 풀어서 딱 얘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좀 응답을 기다리는, 그래서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결론을 짓는다라는 게 판단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을 짓지 않고 그래도 어느 방향으로 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재밌게 보셨다면 자,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들려주시겠습니까? 하는 거죠. 우선 첫 번째 작품이라 이렇게 좀 더 저의 의도나 생각을 나름대로 조금은 표현을 해본 것 같고요. 그게 좀 노골적이다라고도 생각할 만큼 이렇게 표현해봐야지 라고 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운 좋게 관객분들을 만나게 돼서 그런 자리를 경험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앞으로 영화를 만든다면 이 영화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또 이런 결을 기대하시겠지만 또 다른 질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라는 게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라는 건 한편으로 좋은 질문이지 않나. 그래서 좋은 질문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질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나쁜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감독이 되어보겠습니다. 네, 다시 제가 두 가지 정도 더 네, 약간 클로징 멘트처럼 해주셨는데 저의 질문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앞으로 어떤 영화를 만들지 모르겠지만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차기작에 대한 아이디어도 내어놓으셨는데 이제 영화 제목은 서울 이야기이고 그 영화에 지금 보셨던 미망의 두 주인공 배우들 하성국, 이명아 배우가 부부로 등장을 하고 이들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들이 이혼을 말리기 위해 어머니가 서울로 오셔서 일어나는 그런 해프닝들을 그리고 있는 영화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짤막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배우들이 또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점이 뭔가 감독님의 어떤 큰 영화적인 인장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기도 해서요. 네, 영화가 만들어진다면 제 영화의 멀티버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꿈꾸고 있긴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 때 SF도 상상하고 전쟁 이야기도 상상해봐요. 저는 할머니랑 살았는데 할머니가 전쟁을 겪으셨을 때 얘기들을 들려주셨는데 그런 일에서 할머니가 살아남아서 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세대라는 건 다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사고방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들은 다 저에게서 출발하고 설령 그게 미래적인 이야기다 할지라도 저의 상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영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서울 이야기라는 작품이 되고요.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가정해보는 거죠, 여러분. 그 두 주인공이 만약에 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근데 또 그렇게 시작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혼하게 됩니다. 이혼하는 순간부터 영화를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주인공이면 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본 것 같은데 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할머니가 주인공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야기를 이미 다 써놨고 투자랑 제작 지원을 받기 위해 열심히 팀원들이랑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 동경 이야기도 있고 막 타이페이 스토리도 있고 그 다음에 막 뉴욕 스토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은 되게 멋진 도시고 요즘에는 심지어 세계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도시가 됐잖아요.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침 재미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서울 이야기라는 제목을 좀 선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꼭 다음 작품을 서울 이야기로 만들어서 다시 여러분과 만나보면 좋겠네요. 네. 이런 발언들을 한국관광공사에서 좀 주목을 하셔서
감독님의 영화가 여러 군데서 평택을 많이 받아서 꼭 저희도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뭔가 같은 배우들과 계속해서 일을 하실 거라는 이런 다짐은 저로 하여금 어떤 새로운 기대감과 또 흥분을 가지게 하는데, 그 이유는 같은 배우들이 반복해서 한 감독의 작품에 등장한다는 것이 당연히 직접적인 이야기의 연결은 아니겠지만 감독님들이 만든 영화들을 느슨하게 묶으면서 하나의 큰 세계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비슷한 사례로 활동하는 아시아의 주요 감독들이 계시죠. 찰민양 감독이라든지 아피샤퐁 위라세타콘 같은 감독님들도 같은 배우들을 계속해서 기용을 하면서 그런 대만의 외로운 인간의 군상들 혹은 또 태국의 그런 태국적인 신비함을 가진 정글에 대한 큰 이미지를 형성을 하고, 그게 이제 작가적인 인장을 만들어주는 큰 역할을 하게 하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김태환 감독님께서 앞으로 서울의 어떤 그런 시네아스트로서 성장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저의 기대감을 계속해서 만들게 했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획전의 감독이 각각의 영화사인데요. 이제 감독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감독님께 영화를 주었던 영화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영화인들이 그런 고전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자신만의 그런 영화사를 써내려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태환 감독님도 이번 장편 데뷔작인 미망을 통해서 그 신호탄을 쌓아 올리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감독님만의 영화사를 잘 쌓아 올라가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응원과 기대감을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관객과의 대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말에 시간 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미 박수는 치셨지만 제가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나는 건 참 기적 같은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오고 버스를 타거나 자차를 운전하시거나 혹은 걸어서 오시거나 그 모든 시간들을 상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공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오늘이 아니라 모든 시간들의 축적이 이 공간에 다 쌓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었고요. 다음에 정말 또 뵐 수 있도록 열심히 영화 만들어서 그때 많은 관심 주시면 좋겠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를 항상 실패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끝이 나면 되게 큰 감정의 파도를 느끼면서 되게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기까지 되게 오래 걸린 편이긴 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비슷한 마음가짐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하도록 하고요. 옆에 계신 분은 아시다시피 미망의 김태환 감독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태환입니다. 네, 먼저 기획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미망을 보셨을 텐데요. 이 미망은 이번에 각각의 영화사라는 기획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획 프로그램의 의도는 하나의 영화가 나오기까지 예전 영화들과 서로 영감과 그런 이미지들의 형태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 프로그래머님의 기획 의도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영화 미망 안에 나오는 영화 미망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에서 여자가 그 서울극장 실제로는 여기이고요. 여기에 촬영이 되었고 그 영화 안에 나오는 영화가 박남옥 감독님의 미망인이라는